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책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언론이 극우라고 부르고 심지어 남미의 트럼프다 이렇게 부르는 괴짜 정치신인 하비에르 밀레이가 이제 50살 조금 넘었죠. 이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정보통신의 시대에 이제 정치판에서 조금만 경력이 쌓여도 때가 묻은 정치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의회 생활 단 하루도 하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니만 그게 7년 전이죠. 그리고 우리도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인이 대권을 잡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더 극적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의 정치 풍향과는 정반대로 반포퓰리즘 그리고 최소 정부, 그냥 작은 정부가 아니고 최소 정부를 내세워서 대중의 표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에 시달린 대중의 고통이 컸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제3세력 아웃사이더로 평가받던 하비에르 밀레이는 집권 중인 좌파 페로니스트, 그래 페론주의자들, 후안 페론을 추종하는 페론주의자들, 이 후보 세르비오 마사 장관을 56대 44로 누르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이 말을 하는 대신에 선거운동 내내 전기톱을 휘둘렀습니다. 표주기 복지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부, 환경부, 여성부 등 부서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는 심지어 중앙은행을 없애고 달러를 공용화폐로 쓰겠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총기 소유와 나중에는 철회했지만 심지어 장기 매매 합법화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구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말하자면 철저한 자유시장주의 노선이라고 할까요? 왜 이런 정치 신인이 당선됐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신인이 아니면 낼 수 없는 정책들이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전기톱을 휘두르는 모습이 매일처럼 TV 화면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2배 넘게 뛰는 물가에 지친 국민은 인플레를 막는 정부를 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빈곤율 40%라는 가난한 다수가 그동안 전횡을 하던 좌파에서 우파로 일대 전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좌파를 많이 찍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빈자들이 전부 다 우파를 지지했던 겁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12월 10일 취임합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동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그게 우리의 국제정책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발을 맞추지 않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근 80년 가까운, 그러니까 1945년에 후안 페론이 집권을 했죠. 그 후안 페론이 등장을 한 1945년부터 그냥 80년 가까운 기간 포퓰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즉시 해주겠다. 그런 포퓰리즘이 나라를 완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극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요즘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국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파적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을 살펴보십시오. 집권 여당이 퇴장을 한 가운데 민주당 독자적으로 의결을 하는 예산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 탈원전의 폐해가 많죠. 근데 가장 큰 것으로 저는 우리 산야가 태양광 패널로 파헤쳐진 것, 그리고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들겠습니다. 그게 모두 우리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 없이 내년 원전 예산을 또 모조리 삭감을 했습니다.
절대다수 정당 횡포가 아니면 이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잘라낸 금액은 1889억 원, 그러니까 189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결국 민주당은 1889억 원이 삭감된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원전 생태계 보고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세부상 중에는 미래 먹거리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이건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한국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앞으로 더 개발하려면 333억 원이 돈이 든다. 그런데 그 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내년 R&D 착수를 앞두고, 그러니까 연구개발 시작을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 그리고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 비용 69억 원과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 250억 원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 원, 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 원마저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지금 예산 심의를 대여투쟁의 무기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조차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연관된 검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야당의 탄핵 대상이 됐던 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조선일보는 탄핵됐던 세 사람 중에 이 이정섭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재명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정섭을 탄핵했다,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야당의 탄핵 대상이었던 이 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이 그런데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외관적으로는 민주당의 검찰 공격이 성과를 냈습니다. 검찰이 20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위장전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강제 수사에 나설 정도로 비비가 있었느냐. 민주당이 이정섭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는 이날 용인 CC 골프장과 그리고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 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 출입 및 결제 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정섭의 비의혹은 민주당 김의겸이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제기를 했죠. 당시 김의겸은 제보 내용을 근거로 이정섭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이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 이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렵의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을 해주고 또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정섭은 2020년 12월 24일, 그러니까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가족 그리고 지인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정섭이 수사하던 재벌그룹의 부회장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이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정섭은 이재명이 연루된 상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걸 진두지휘하고 있죠. 김의겸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이 이재명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혐의들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일부는 그동안 사건을 검토를 해오다 이달 3일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그리고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이정섭을 놀랍게도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건 한직으로 쫓아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대검이 인사조치부터 한 것입니다. 대검이 밝힌 인사 이유가 이렇습니다.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다. 이정섭에 대한 인사조치로 비계된 수원지검 2차장 자리는 당분간 강승용 1차장이 대행을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정섭을 11월 10일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도 이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섭은 지난 9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부임해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관련 수사를 총괄해 왔습니다. 특별수사팀에는 형사육부와 그리고 공공수사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는 이재명의 범죄는 모두 4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상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상방울 그룹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이건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도 될 겁니다.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상방울의 횡령 배임 등입니다. 이정섭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청와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맡아 조국,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2020년에는 수원지검에서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해서 이승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논란이 컸죠. 어떻든 이정섭이 코너로 몰리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형국이 됐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 재판이 열렸죠. 그 법정 화면에 21명 이름이 떴습니다. 검찰이 돈 300만 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팔아넘긴 이른바 300만 원짜리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21명이니까 진위 여부가 당장 문제가 됩니다. 진짜일까 아닐까? 지금까지 20명이라고 그랬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심리를 열린 이날 재판에는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박용수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 예정자 명단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명단이 21명인 겁니다. 윤관석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송영길 지지 모임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은 이렇습니다. 김남국, 김병욱, 김성남, 김성문, 김영호, 그리고 김희재, 민병덕, 박승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승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자, 이 명단에 어느 분이 진짜일까요? 그런데 검찰은 이 명단을 쫙 밝혀놓고 정윤에게 그 진위 여부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검찰이 법정 화면에 21명 이름을 띄운데 박용수에게 자, 저분들이 참석했던 것은 맞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박용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없는 분도 있다. 박정은 회의 장소에서 본 기억이 없다. 김남국도 기억이 가물하다. 그렇다면 어쩌자고 검찰이 이 불확실한 명단을 공개한 걸까요?
공천을 결정할 때도 지금 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박용수는 또 2021년 4월 28일 당일 모임 참석 의원도 기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오리발로 보입니다. 당일 모임 전후로 윤관석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 이런 물음에도 없다 이렇게 선을 쫙 그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윤관석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돈 봉투 수수 의혹 19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거론했죠. 그러자 민주당과 송영길 측에서는 회의 참석자 명단이 아니라 송영길 지지의원 명단이라며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돈 받은 사람 명단이 아니라 송영길 지지의원 명단이다. 이들이 실제로 돈 봉투를 수수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용기는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송영길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을 한 대 묶어서 돈 봉투 수수 혐의자로 낙인 찍고 했다. 이날 검찰은 송영길 보고 여부를 두고 박용수와 또 논쟁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사업가 김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뒤에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송영길에게 사전사부에 보고했냐고 물었지만 박용수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게 부담이 됐다. 송영길 후보 또한 지방 일정과 각종 언론 인터뷰 등 개인 일정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보고할 경황이 없었다. 자, 그러자 검찰은 송영길이 지시나 지침 없이 캠프의 비공식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5천만 원은 비공식 자금이고 그리고 그 돈을 300만 원씩 나눠주는 것도 사실은 송영길이 허락을 맡아야 될 일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자 박용수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런 걸 다 보고하지는 않는다. 박용수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내우 전 감사협회장의 300만 원짜리 10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이정근에게 전달해 줬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송영길에게 보고도 안 하고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정근과 강내구는 어떻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정근과 강내구는 송영길로부터 얘기를 다 듣고 300만 원짜리 10개를 보내라. 또 300만 원짜리 10개를 보내라. 이렇게 해서 20개를 보냈는데 어떻게 박용수 당신은 송영길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박용수는 그건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고 검찰은 다시 5천만 원을 받은 걸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며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박용수는 분명한 사실은 돈 봉투를 준비해달라 하니 이정근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용수는 송영길을 이 더러운 매표 사건에서 끝까지 보호를 한 것입니다. 과연 돈 5천만 원을 받았고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가 만들어져서 살포되는 것을 송영길은 전혀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 어제 저는 MBC 뉴스 외전에 나갔는데요. MBC 뉴스 외전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준석은 아직 자신의 정치 철학을 내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2년 동안 이준석이 자기의 정치 철학을 말한 적이 있느냐, 이념이나 혹은 정치에 관해서 뭘 얘기를 했는지 저는 통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박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아이카이스트 김승진으로부터 2회에 걸친 성상납을 받은 게 검찰 수사 기록에 있다. 그게 가세인이 폭로를 했죠. 그렇게 수사 기록이 있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해명을 하거나 그게 사실이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그리고 요즘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월 27일까지 기다린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탈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내부 총질입니다. 자신을 윤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아주 좋지 못한 수법이라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이준석을 왜 사람들이 보수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박근혜 비대위에 있었던 게 그 이유라면 경제민주화의 목을 매는 김종인도 보수 인사라고 해야 합니다. 김종인이 보수입니까? 더욱이 이준석이 보수 인사라면 박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반드시 해명해야만 합니다. 보수의 핵심은 바로 도덕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경향신문 인터넷판에는 민주당을 향한 이준석의 칼이 묻어진 이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준석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날을 세우지만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날이 무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보수 세력들이, 보수 인사들이 이준석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이후로 경향신문은 제3지대 신당을 띄운 후에 야당끼리의 반윤석열 연대, 그리고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과 신당을 나누어 찍는 이른바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썼습니다. 그 기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이준석은 어제도 라디오에서 여당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40% 이상은 나와야 선거를 뛸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큰 의미가 없다. 왠지 선거 막판 가서 또 민주당이 터뜨릴 것 같다. 하긴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 말을 저도 합니다. 쉽게 말해 선거 승리를 하기에는 윤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낮다는 것과, 그리고 민주당과 기략 싸움에서 국민의힘이 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김기현이 인재 영입을 말한 슈퍼 빅 텐트,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당내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하고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았으면서 어디에 빅텐트를 친다는 것인가? 경향신문은 그런데 이준석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하고 조언과 분석을 하는 모습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청년 현수막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논란이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게시되기 전에 발견된 건 다행이다. 그 업체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사무처는 이상하고 괴이한 홍보 시안을 각 지구당에 하달을 했죠. 지역 당협에 하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명계 4인방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이 도덕성 그리고 민주주의 비전이 상실된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을 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현수막 시안이 이렇습니다. 총 4개인데요. 그 중에 2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여러분들, 이런 현수막이 걸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증인이라면 그 현수막에 불을 찔렀을 겁니다. 저는 어제 MBC에서 민주당이 청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업체에서 만든 현수막으로 총선 기획당과 상관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그 시안은 놀랍게도 민주당 사무처에서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건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로 23일까지 표지막을 게시하라고 하달됐습니다. 어쨌든 경향신문은 이준석이 최근 불거지는 민주당의 개별 이슈에 화살을 겨누지 않는 것은 이준석이 추진하는 신당의 전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양당제 폐해 극복과 그리고 반윤석열 정체성으로 빅텐트를 친 뒤에 합류할 인사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정당이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주의에다가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를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정의당 의원까지 넣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준석이든 누구든 이념과 정치 철학과 상관없이 오로지 반윤석열만으로 정당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은 이준석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이슈에 비토를 놓다 보면 야당 출신 인사가 신당에 합류하려다가도 생각 차이가 부각돼서 무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총선에서 신당과 민주당의 교차 투표를 노린다는 분석도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입니다. 경향신문 분석대로라면 이준석은 아주 독특한 정당을 기획하는 셈입니다. 다는컨대 그런 정당은 물거품처럼 곧 사라지는 포말 정당에 불과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